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담의 김종환 세무사입니다. 신한은행 컨설팅 팀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상속 컨설팅을 하다 나와서 개업을 해보니까 이 상속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쉽게 상속에 대해서 상속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들어가 보실까요? 우선 이 절차입니다. 이 복잡한 절차가 있는데 상속이 딱 개시되었을 때는 사실 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신이 없는데 일단 먼저 뭘 해야 되죠? 바로 사망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망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조금 정신이 있는 형제가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6개월인데요. 이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상속을 시간을 주는 것은 이 상속세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 잔액 증명서, 부채 잔액 증명서 다 떼와야 되고 계좌 분석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우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시키면 되고요. 그럼 뭘 찾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세무사에게 뭘 준비합니까 해서 리스트 하나 받아가지고 그거 시킨 대로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할 때 이 왜 6개월을 중요하냐면 상속세 신고를 6개월 이내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페널티, 가산세를 부과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신고세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2천만 원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고 또 이 납부 기간이 계속 딜레이 될수록 납부 불성시 가산세까지 같이 붙여서 때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6개월간에 반드시 그걸 챙겨야 되고 이 9개월은 우리가 상속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상당히 크다는 거 들어보셨죠? 5억에서 30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 재산을 명확하게 배우자에게 가는 것이다 분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우자 상속 공제가 박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드시 불안을 해야 되는 기간을 9개월로 주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자산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또 누구랑 어떻게 빼돌려놨는지 잘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셔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면 전부 협업을 해서 부동산, 금융자산, 모든 아버지의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이게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걸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 저희 세무사한테 상담받을 때도 이걸 가지고 오셔야 세액 시뮬레이션도 돌려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하실지도 빨리빨리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는 반드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은 쭉 절차적으로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은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지만 세무사가 신고한다고 해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협력 의무만 하는 것이지 조사관들이 딱 결정을 지어줘야 하는, 즉 신고 우리가 세목이고 결정은 조사관님들이 한다. 공무원님들이 결정을 해야만 확정이 되는 세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조사는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보통 원래 원칙적으로 조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경미하거나 계좌 내역이 볼 게 없으면 조사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거들 것도 많은데 여기 힘 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조사를 안 하고 웬만한 경우에는 상속이 신고하고 나면 한 6개월 지나고 나면은 조사가 나옵니다. 길게는 2년 안에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계좌의 내역이 좀 복잡하거나 하면 세무사와 미리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해서 1, 2, 3 시뮬레이션을 대응 전략을 짜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국세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데요. 복잡한 내용들은 세무사한테 맡기시고요. 조사관들을 만나서 처음에 인사는 하거든요. 그때 이제 인사만 하시고 나머지는 세무사가 대리하도록 믿고 맡기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호칭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통 반장, 반원, 팀장 이럽니다. 잘 모르겠으면 한 단계 위의 직급을 불러주시면 그쪽에서도 조금 더 기분 좋아하겠죠. 따라서 반장님 같다면 그냥 팀장님 안녕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결제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기초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재산을 아버지한테 많이 받고 싶은데 막 돌아가시기 전에 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평소에는 말도 안 듣다가 자주 찾아가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면 아버지 안 돼요, 도장 찍으셔야 돼요, 녹취하면서 아버지 이거 저한테 주기로 빨리 말씀하세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왜 나오느냐면 바로 상속 재산의 배분 흐름 때문입니다. 가장 1순위는 바로 이 돌아가시는 분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에게 얼마 줘라 하면은 그게 가장 효력이 먼저 작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유언에 대해서는 녹취도 있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변호사를 대용해서 가서 이제 공증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증에 대한 절차나 유언을 받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들이 다 그런 이유에 연결돼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다 근데 이런 아버지에 대한 지정상속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민법은 협의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고 사이좋게 나눠서 오손도손 가져갈 수 있으면은 그대로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재산이 많아지거나 규모가 커져버리면 우리 돈 앞에 장사 없죠.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가정법원에서 법에서 정해진 룰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해 줍니다. 자, 법정 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1순위는 우리가 직계비속, 자식들하고 배우자입니다. 이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는 위로 올라갑니다. 직계존속, 아버지면 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는 항상 따라옵니다. 그렇게 2순위도 없으면 3순위는 바로 형제자매로 갑니다. 그리고 이 형제자매도 없다면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 우리가 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법정 우선순위는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나가리가 되는 거죠. 못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이 순위에 따라서 하나가 있으면 밑에는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정 지분은 동일수는 다 111 똑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열심히 했다. 엄마하고 싸웠지만 엄마가 많이 재산을 이루어졌다 해서 50%를 더 줍니다. 그리고 미혼 자식은 아버지가 다른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아들만 준다. 그래도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유류분이라는 법정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유류분을 대충 계산을 해볼까요? 이 자산이 500억 있어요. 유류분은 법에서 어떻게 계산되어 있냐면 법정 산식에서 50%를 소송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500억 자산에 대해서 배우자에게 하나도 못 주고 나는 죽는다 했을 때 배우자는 500억 곱하기 1.511이니까 3.5분의 1.5인 214억의 50%인 107억 원을 소송을 통해서 가지고 갈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식들은 1이니까 3.5분의 1, 3.5분의 1 하면 72억 원을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상속에 대한 구조인데요.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 상속세에 대한 과세 구조를 개편한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자산을 A, B, C, D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누어 가지면 가져가는 자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합니다. 하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합치고 거기에서 세율을 곱하고 나서 그걸 가져가는 자산의 비례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표준이 증여세에 비해서 월등히 크죠. 왜냐하면 모든 자산을 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거 너무하다. 유산 과세형으로 바꾸자. 취득 과세형이 되는 거죠. 취득하는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아마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실행은 될 텐데 그래도 28년, 빨라야 28년부터 실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유부해 두시고 상속세는 과세 표준이 아주 크고 자산을 모두 합쳐서 상속인들에게 세 부담을 지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누가 하나 세금을 못 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연대해서 납세할 수 있는 그런 채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신 세금을 내어 주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큰 틀은 10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세 부과의 제척 기간이 있는데 상속세는 10년이 지나버리면 큰 자산이 아니고서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누락을 하지 않고서야 과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 조사가 나오면 공무원들이 10년치 계좌를 소명하라고 하게 됩니다. 이 10년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척 기간도 의미가 있고 10년 전에 우리가 증여했던 자산은 합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상속 플랜을 세울 때는 10년 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하는 플랜을 세워야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이게 포인트고 우리가 10년 이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아닌 자, 즉 아까 얘기했듯이 1순위가 있으면 2순위는 상속인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며느리나 사위나 손자나 그리고 가족법인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족법인들은 상속인 외이자이기 때문에 5년 이내 자산만 사전증여를 합산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증여에 대한 플랜을 미리 세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할 때 시점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미리 증여하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에 대한 플랜도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하고 또 돌아가실 때 2년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전모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사과 박스에 돈 뭉치가 엄청 발견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상속세 안 내려고 미리 다 계좌 인출해가지고 빼돌려 놓은 거죠.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것들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너 사과박스에 숨겨놨지, 땅에 묻어놨지. 그걸 보는 기간이 바로 상속 개시 전, 돌아가시 전 2년입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은 계좌하는 인출 내역이 전체 인출된 금액의 합계가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하는 것을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그 5억 원 이내 인출 아니면 좀 인출을 해도 괜찮은데요. 인출을 하더라도 절대 상속인 다른 계좌로 그 돈이 들어가 버리면 사전 증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금융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사의 조언을 얻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셔야 된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상속세의 계산 구조와 세율입니다. 상속세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계산 구조 중에 공제 부분인데요. 공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배우자 상속 공제, 즉 배우자의 얼마의 재산을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공제가 5억에서 30억까지 바뀌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 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물적 공제 중에서도 이 아버지의 주식이 가치가 너무 비상장 주식 가치는 높게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식 가치를 빼줄 수 있는 가업상속 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에 대한 플랜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 영농상속 공제해가지고 농부들 좀 세금 덜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규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야 되고, 세부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억에서 30억 쭉 올라가면서 10에서 50%까지 해서 30억이 넘어가면 절반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플랜은 반드시 짜고 우리가 상속세를 대비하셔야 절반을 뺏기는 일이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이 추정 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을 금융계좌를 인출해 버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너 사과박스에 숨겨놨지, 금고에 숨겨놨지 하고 과세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과세당하지 않기 위해서 세무사와 미리미리 작전을 잘 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추정 상속 말고 우리가 가장 또 궁금해하시는 게 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양도세를 같이 고민하시잖아요. 저희도 그런 시뮬레이션을 같이 상속세와 돌려서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기준은 무엇이며 언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기준은 쉽게 얘기해서 전 6개월하고 후 6개월인데 2019년도 개정돼 가지고 후 15개월 이내에 매매 계약을 하거나 감정평가를 받아버리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6개월, 15개월임을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제1순위는 아버지한테 받은 이 부동산을 15개월 이내에 팔아버리면 그 가액이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이고, 그 판 가격이 없으면 감정평가사한테 받은 평가서의 가액이 기준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우리가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를 누르시면 요즘 다 뜨지 않습니까? 비슷한 유사한 면적이 똑같고 동일한 그 아파트의 가액을 우리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런 사실이 없으면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가 기준이 된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훌륭하십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돈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없으면은 세금 낼 돈이 없어요. 그럴 때 쉽게 얘기해서 상속세는 담보를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을 하면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고요. 가업 상속하시는 분들은 20년이나 나눠 낼 수 있는 혜택을 드리고 있고, 증여는 5년입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 특례는 15년을 나눠 낼 수 있는 특례를 주고 있으니 당장의 금융자산이 너무 없다 하더라도 세무사와 상담해서 나누어 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상속세를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우리가 기본적이면서도 쉽게 아셔야 되는 내용,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전략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조사 대응에 대한 플랜은 저희 세무사, 세무에게 도담에게 의뢰하셔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훨씬 더 머리 아프지 않고 상속세를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궁금한 사항은 저희 블로그에 적힌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로 상담 요청을 드리면은 자세하게 더 쉽게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 도담의 김정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